새벽 3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나며 지훈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동생에게서 오는 전화는 늘 좋지 않은 소식이었거든요. 옆에서 남편 태연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뭔가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누나, 나야. 나 정말 큰일 났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지난 15년간 수없이 들어온 레퍼토리였거든요. 돈 없다. 계좌 막혔다. 도와달라. 늘 똑같은 패턴의 전화들이었습니다. 또 뭔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계좌 다 압류당했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정말 한 푼도 없어.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훈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누나, 그런데 내가 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알아?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변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던 동생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뭔 소리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말이야. 아빠가 나한테 뭘 했는지 누나는 몰라. 엄마도 몰라. 아니,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너 지금 뭔 말을? 누나,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 기억들이 술로도 안 지워져. 약으로도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동생의 진짜 울음소리였어요. 평소 지훈이는 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표정하거나 화를 낼 뿐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 내가 왜 누나를 피했는지, 왜 누나 앞에 나타나기 싫어했는지, 이제 말해줄게. 지훈아, 누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랑은 달라.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20년 넘게 쌓인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아빠가 나한테. 지훈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쥔 채 동생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 누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죽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진짜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지영, 올해 38입니다. 남편 김태영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5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며 과장 직급에 올라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로 1년에 5천만 원씩 저축하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계획적이고 성실하며 경제관념도 뚜렷하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살림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알뜰한 편이에요. 결혼 전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서 집도 마련했고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 서지훈이었어요. 지훈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6으로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훈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훈이는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특히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예술 활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지훈이의 그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 시간이면 선생님들이 지훈이의 그림을 들고 다니며 다른 학급에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지훈이는 나중에 꼭 화가가 될 거야. 동네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지훈이의 재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정말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죠.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천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순하고 착했어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가 늘 부러웠습니다. 저는 책만 보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표현도 서툴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사교적인 아이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었고 어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학예회 같은 행사에서도 항상 주연을 맡았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정말 복받을 아이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머니 서미숙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이 같았거든요. 그런 지훈이에게 변화가 시작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부터였죠. 당시 아버지 서경호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IMF 때 큰 손실을 보시면서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고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싸우시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 몇 달 계속되다가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정확히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당분간 올 수 없어. 엄마랑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집안 분위기도 조금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지훈이는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더욱 우울해했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아이들이 오히려 안정을 찾을 법한데 지훈이는 더 심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90점대를 유지하던 아이가 갑자기 60-7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시끌벅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훈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래? 제가 물어봐도 지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이것저것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훈이는 아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격이 거칠어지고 집에서도 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예전에 밝고 웃음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절친이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도 대부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훈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지훈이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온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너 술 마셨지? 마셨으면 어쩔 건데? 지훈이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순하고 착했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반항심이 가득했고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훈이를 붙잡고 울며 말리셨지만 지훈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할게. 지훈아, 술은 안 돼. 너 아직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면 어때? 어른들도 다 마시잖아. 그때부터 지훈이의 일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시러 나갔고 가끔은 평일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지훈이가 단순히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이혼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거라고만 여겼죠.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일반적인 반항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지훈이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큰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단순한 사춘기나 가정 문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성인이 된 후에도 지훈이의 음주는 계속됐습니다. 대학은 겨우 들어갔지만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1학년 때부터 수업을 빠지기 시작하더니 2학년 때는 아예 휴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다가도 다시 휴학하기를 반복했죠. 군대도 문제를 일으켜 조기 전역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부적응으로 의병 전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일자리를 구해도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도 못 다녔어요. 상사와 다투거나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냥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돈 문제로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술값으로 용돈을 다 써버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거든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10만 원, 20만 원, 급기야는 100만 원씩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니까 정을 끊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지훈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돈 빌려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연락도 안 돼.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런 지훈이가 점점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데 왜 저렇게 문제만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쯤 지훈이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나름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했다가 잃고 친구를 사귀었다가 다시 잃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다가 다시 마시고 어머니는 그런 지훈이를 계속 감쌌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시고 문제를 일으키면 대신 사과하러 다니시고 지훈이가 집을 나가면 찾아다니시곤 했어요. 엄마, 왜 계속 저래요? 지훈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버려둬? 하지만 계속 도와주시면 지훈이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그래도 어머니와 지훈이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눴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훈이에 대한 관심을 끊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지훈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고 지훈이의 인생은 지훈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들리는 지훈이 소식은 늘 좋지 않았어요. 또 사고를 쳤다거나, 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또 친구와 다퉜다거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동시에 역시 또 그렇구나 하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 3시에 걸려온 이 전화.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걸어온 전화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도 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신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지훈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훈이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25이 되던 해 가을,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지훈이를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희 남매 관계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례 워크숍이 있던 날이었어요. 팀 빌딩을 위해 근교의 펜션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신입사원 교육 담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많이 어울려야 했어요. 워크숍 첫날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오전에는 팀별 과제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이미지도 중요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둘째 날 저녁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라 선후배들이 모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맥주도 마시고 고기도 굽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긴장을 풀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마케팅팀의 김민준 과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 과장님은 제가 회사에서 존경하는 선배 중 한 분이었거든요. 일도 잘하시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지영 씨, 요즘 신입사원 교육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네. 신입 때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성실하더라. 김 과장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과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나 싶어 긴장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펜션 앞마당의 벤치에 앉자마자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혹시 동생이 서지훈이지?
그 순간 제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 과장님의 다음 말이 무서웠어요. 아, 그래. 사실은 내가 너 동생이랑 같은 동네에 살거든. 상계동 쪽 말이야.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좀 유명해. 그것도 좋지 않은 의미로.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걸로 말이야. 편의점에서 점원이랑 싸우고 길에서 고함 지르고 그런 일로. 김 과장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랑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어. 새벽 2시에 노래를 부르면서 제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상만 해도 창피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잠수 타는 걸로도 유명해. 우리 동네 상점 사장들이 다 알 정도야. 심지어 경비 아저씨도 지훈이가 들어오면 눈치를 보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김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동네 부녀회에서도 말이 나왔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김 과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동생이라니. 너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김 과장님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혹시 너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라는 의미가 느껴졌어요. 혹시 가족력인가? 너도 술을 좋아하거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김 과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글쎄, 형제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환경의 영향도 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훈이 때문에 제가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 과장님,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 알아. 미안해. 그냥 좀 놀라서 그래. 하지만 김 과장님의 표정에서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김 과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김 과장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같은 팀 후배 이수진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선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워크숍 재미있었는데 선배는 별로였나 봐요. 수진 씨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게 지훈이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뭔 소리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너 동네에서 말이 많다며?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돈 빌리고 잠수 탄다고. 아, 그게 뭐야? 나까지 같은 부류로 보면 어떡해.
저는 정말 분이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는 왜 관계없는 일에 그래? 지훈이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관계없는 일?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지 알아? 그럼 나랑 남매 아니라고 해. 뭐? 아예 모른다고 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은 몰랐어요. 야, 너 정말 가족이 뭔지 알아? 가족? 가족이면 뭐 달라져? 누나는 누나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누나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신경 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원래 이런 인간이다라는 말. 그게 정말 체념인지 아니면 자포자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지훈이와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이 때문에 제 인생이 영향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제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신뢰를 잃는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번 의심을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해서 김 과장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어색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주셨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팀 후배 수진이와 식사를 하는데 수진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선배,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김 과장님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냥 잘 지내지. 동생분도요? 응. 그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가족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게 됐습니다. 누군가 가족 얘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몇 주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팀 박 대리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영 씨, 혹시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의 가족 관계도 중요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 가족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지훈이와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셨나 봐요. 자주 전화해서 지훈이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조금만 참아라. 엄마,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제 인생이 있어요. 알아.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뭐해요? 저렇게 사는데. 저까지 같은 취급받으면 어떡해요? 어머니와 지훈이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말려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지훈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래도 엄마가 계속 감싸주시니까 지훈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지훈이를 너무 감싼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10년 넘게 지훈이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지훈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비슷한 대화가 반복됐어요. 지훈이는 요즘 뭐하니? 잘 모르겠어요. 직장은 구했고? 글쎄요. 저는 정말로 몰랐기도 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지훈이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는 친척들이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지훈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제가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가끔 어머니를 통해 들리는 지훈이 소식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또 친구와 다퉜다거나, 또 사고를 쳤다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역시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와 거리를 둔 게 정답이라고 확신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늘 안타까워 하셨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 저는 지훈이에 대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지훈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저와 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32살에 지금의 남편 김태연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태연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서 결혼 상대로는 정말 적합했습니다. 태연이와 처음 만난 건 대학 동기의 소개팅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말하는 방식이 정중하고 신중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태연 씨는요? 저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정적이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허영을 부리지 않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6개월간의 연애 기간 동안 태연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과소비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역시 지훈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가족들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난감했어요. 우리 지영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친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동생분도 뵙고 싶어요. 언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동생이 좀 특별해서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특별한데요? 그냥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예민한 편이라서.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실상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태연이에게도 처음에는 지훈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어떤 사람인데? 좀 어려운 사람이야.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래. 나이는 얼마나 차이나? 2살 어려. 근데 별로 친하지 않아. 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어머니께서 지훈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3년 만에 본 지훈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키는 저와 비슷한데 몸무게는 확실히 20kg은 더 나가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인사해. 형부님이야. 어머니의 재촉에 지훈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영이가 동생 얘기 많이 했어요. 태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제가 미리 이야기한 내성적인 동생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누나, 결혼 축하해.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남매인데 이제는 남보다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이가 있는 동안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훈이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훈이를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태연이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동생,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뭐가? 손이 계속 떨리더라. 그리고 말할 때도 좀 이상했고, 혹시 알코올 문제가 있는 거야? 태연이의 관찰력은 정확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 제 동생은 알코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관념도 전혀 없고요. 저는 그때 태연이에게 지훈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15년 넘었어요. 그럼 꽤 심각하겠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연락을 안 해요. 앞으로도 저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게요. 태연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처가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선을 그어 놓을게요. 결혼식 당날 다행히 지훈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혹시 지훈이가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피로연 중에 지훈이가 신랑 측 친지들에게 다가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신부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 누나 정말 돈 잘 모으거든요. 똑똑하고 성실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듣기에는 평범한 말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지훈이의 표정이나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마치 외운 대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지훈이가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형부님, 누나 잘 부탁드려요.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태연이에게 하는 말에서 뭔가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신혼생활 초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태연이와 저는 서로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생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혼 6개월 차에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결혼식 정말 예뻤어. 늦었지만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혹시 신혼여행비 좀 남는 거 있으면. 뭐?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어려워서 일자리도 없고 생활비가.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 이제 결혼했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누나.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내 가정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면 내 결혼식 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 부끄럽지도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훈이 때문에 제 가정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병원에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60도 안 되신 어머니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다니.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태연이가 많이 도와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은 정말 힘들었어요.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어머니가 혼자시니까 내가 해야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태연이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지훈이는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체중도 더 늘어난 것 같았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훈이의 진짜 감정이었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하거나 짜증만 내던 지훈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이를 보시며 애틋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뭘 미안해하니? 엄마가 미안하지. 그때 어머니와 지훈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교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하는 동안 지훈이는 가끔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늘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만 잠깐 이야기하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가 어머니께 돈을 받는 걸 목격했어요. 지훈아, 이거라도 가져가라. 어머니께서 지훈이에게 봉투를 건네시는 거였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가 황급히 봉투를 숨겼습니다. 그냥 용돈 좀 준 거야. 지금 상황에 무슨 용돈이에요? 병원비도 부족한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이래? 지훈이는 병원에 좀 더 자주 와서 간병이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훈이에게 따졌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몰라. 뭘 몰라? 그냥 몰라. 지훈이는 늘 그렇게 말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모른다고만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지훈이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누나, 나한테는 묻지 마. 왜? 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지훈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누나는 깨끗하게 살아. 나 같은 인간이랑 엮이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왜 자신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지, 왜 저에게 엮이지 말라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 지훈이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뭘 미안해하니? 내가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지훈이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민수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굴은 익숙했지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민수는 지훈이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훈이와 절친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관계가 멀어졌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밖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지훈이에 대해서 누나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사춘기였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술에 취했을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지훈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술을 마셨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었다고요? 네. 그것도 정말 심하게. 우리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데 아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를요? 네. 그런데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민수가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지훈이한테 성추행을 했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지훈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괴로워하면서 얘기했어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집을 떠나신 다음에도 계속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지훈이가 그러는데 누나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만큼은 그런 일을 모르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왜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계속 괴로워했는지, 왜 갑자기 술에 빠졌는지, 왜 저를 피했는지, 왜 자신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머님도 아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훈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한 번 들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본 척 하셨다고.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왜 지훈이를 그토록 감쌌는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훈이가 겪은 끔찍한 일을. 지훈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무서워서 말리지 못하셨다고. 민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 지훈이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도 그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지훈이가, 네, 혼자서 견뎌온 거예요. 누나를 지키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훈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에게도 당장은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다음 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병원의 간병인 이영숙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몇 달간 돌봐주신 분이라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따님, 어머니 장례 잘 치르셨어요? 네, 아주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자주 동생분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겠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동생분이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신과 치료 말이에요. 트라우마 때문에 6개월 전부터 혼자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따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나요? PTSD 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릴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동생분한테 주신 돈들도 대부분 치료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요? 네. 상담비, 약값, 그런 것들이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동생분이 나아지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어린 시절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것,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훈이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드디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지훈이만 고생했구나. 지훈이야, 엄마가 용서해달라. 지훈이에게 준 돈은 치료비였다. 지훈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지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지훈이가 원하지 않는다.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지훈이가 회복되면 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겠다. 지훈이가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고. 정말 다행이다. 지훈이가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죽고 나면 지영이가 지훈이를 이해해 줄까? 지영이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지훈이를 받아줄 거야. 그때까지 지훈이가 견뎌줬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고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훈이에게 그토록 차가웠던 이유도 어머니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셨을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지훈이를 부탁한다. 내가 알게 되면 많이 놀라겠지만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단다. 이제 내가 지훈이를 도와줄 차례야.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훈이가 왜 저를 피했는지, 왜 어머니가 지훈이를 그렇게 감쌌는지, 왜 지훈이가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감수했는지. 지훈이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 끔찍한 진실을 알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침실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서지훈 만 35세 마이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 시작일 2023년 3월 15일. 증상 반복적인 외상 기억, 악몽, 회피 증상,
과각성 증상, 치료 방법 인지행동 치료, EMDR, 약물 치료, 경과 치료 시작 후 점진적 호전 보임, 알코올 섭취량 현저히 감소, 사회적 기능 개선됨,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성적 학대로 인한 복합 외상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견뎌온 상황이라 치료가 쉽지 않지만 환자의 의지가 강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누나가 진실을 알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서류를 보고 나니 제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정말로 희생양이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얘기야? 지훈이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연이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지금까지 혼자서 견뎌온 거야. 나를 지키려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나는 지훈이를 그렇게 차가웠는데. 태연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이제부터 지훈이를 도와주면 돼. 그런데 지훈이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했는데. 분명 받아줄 거야. 지훈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이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지훈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지훈이가 혼자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건 축축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였어요. 계단도 삐걱거렸고 벽지도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훈이가 혼자 살고 있었다니. 3층까지 올라가서 지훈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훈이가 나왔어요. 3일 전 장례식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나, 왜 여기까지? 지훈이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집안이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집이 좀 지저분해서. 괜찮아. 들어가자. 지훈이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빈 술병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술병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앉아. 지훈이가 소파를 정리하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지 눈치챘을 거예요. 누나, 무슨 얘기를 들었지? 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지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가 알면 누나도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더럽잖아. 나 같은 인간이. 뭔 소리야?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피해자야. 왜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 지훈이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누나,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밤 그 일이 생각나서 잠도 못 자겠어. 지훈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훈이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이제 알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가 왜 미안해? 누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외면했어.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어떻게 견뎠는지, 언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지. 누나, 나 사실 6개월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 지훈이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그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엄마가 간곡히 부탁하셔서. 그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응.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그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김민정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정말? 응.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뭘? 미술이야. 지훈이가 방 한쪽에서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그림들이 있었어요. 치료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림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가 그림을 잘 그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 재능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검은색과 회색만으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서 절망과 고통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악몽을 그렸는데 점점 다른 것들도 그리게 되더라. 두 번째 그림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색조였지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그림부터는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림 중에는 어릴 때 저와 함께 놀던 추억을 그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동네 놀이터에서 놀던 거네. 응,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언제까지?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훈아, 그럼 그때부터 아빠가. 응.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그냥 아빠가 이상하게 만진다고만 생각했지. 엄마는 정말 몰랐던 거야?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때 엄마 표정이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왜? 아빠가 무서우셨나 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셨을 거야.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신 후에도 계속 힘들었던 거야? 응. 아빠는 없어졌지만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술을 마신 것도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술을 마시면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거든. 지훈이가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있었어요. 누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었는데 그 빛이 바로 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누나가 나한테 손 내밀어준 순간을 그린 거야. 언제? 오늘. 누나가 여기 와준 게 내게는 정말 큰 의미야.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또 울음이 났습니다. 지훈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응, 그럴 거야. 그리고 술도 정말 끊었어. 3개월째야. 지훈이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금주 3개월 인증서야. 상담센터에서 주는 거야. 저는 그 카드를 보며 지훈이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 응.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 어떻게?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 해보고 싶어. 지훈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찾아와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소중한 동생인걸. 그때 지훈이가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지훈이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훈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너만 고생했구나. 그리고 누나를 원망하지 마라. 누나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누나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제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누나는 좋은 사람이야. 분명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나의 소중한 동생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 편지를 들으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희 남매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누나, 나 이제 정말 알겠어. 뭘?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이런 일을 하려고 살아남은 것 같아. 지훈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소중한 동생인걸.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정말 오랜만에 진짜 남매가 된 기분이었어요. 누나, 내가 회복되면 누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당당해. 넌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훈아, 내가 견뎌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림이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에는 햇살이 비치는 길이 그려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저와 지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태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고 태연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보, 오늘 지훈이를 만나고 왔어. 어떻게 됐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동안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 술도 3개월째 끊었고 미술도 다시 시작했어. 정말?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 지훈이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태연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 이제부터 지훈이를 도와주면 돼. 그런데 지훈이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했는데. 분명 받아줄 거야. 오늘도 누나가 찾아가니까 좋아했잖아. 태연이의 말에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누나, 조건이 있어. 치료 계속 받을 것,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나한테 근황 보고할 것. 알겠어, 누나. 그리고 치료비나 생활비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훈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게 전화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나, 오늘 김민정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대. 잘하고 있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뭔데?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 몸도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시더라.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나, 나 살도 많이 빠졌어. 벌써 10kg이나. 정말? 그럼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겠네. 응. 그리고 얼굴 붓기도 많이 빠졌어. 상담센터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2개월 후 지훈이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연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훈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 붓기도 완전히 사라져서 예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절망적이고 피해의식에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맑고 생기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부님,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훈아. 반가워. 태연이도 지훈이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나, 나 요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 어떤 것들? 미술 치료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상담 기법도 배우고 있어. 나중에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려고. 정말? 응.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할 거야. 지훈이의 말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인데?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야.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 대단하네. 태연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3개월 후 지훈이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누나, 나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하기로 했어. 정말? 응. 상담센터에서 연결해 주셨어.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의 작품 전시회래.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했던 지훈이가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정도로 회복된 거니까요. 전시회 제목이 뭔데? 상처에서 피어난 희망이야. 부제목은 한 남자의 치유 여행이고 정말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전시회 오프닝에 태연이와 함께 갔습니다. 갤러리는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지훈이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그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어둠과 절망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당시 지훈이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섹션은 치유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점점 밝은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섹션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희망과 미래를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정말 밝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이었어요. 특히 누나에게라는 제목의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훈아, 이 그림. 누나가 나한테 손 내밀어준 순간을 그린 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시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상담센터 관계자들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미술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훈이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작가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저도 치료받고 싶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작가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훈이가 관람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치료받는 것도 무서웠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누나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줬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 이제 알겠어. 뭘?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이런 일을 하려고 살아남은 것 같아. 지훈이의 눈에서 확신에 찬 빛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어. 정말? 응. 아직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몇 주 후 지훈이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 오늘 첫 출근했어. 어땠어? 정말 좋았어.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보람 있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주로 새로 오는 내담자들과의 첫 만남을 담당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해주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이야.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보조로 참여하고 있어. 내 그림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는 거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응. 그리고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소중한 동생인걸.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나, 나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 대학원? 응. 미술 치료학과에 지원할 거야.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지훈이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입학시험은 언제야? 내년 3월이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공부는 괜찮겠어?
상담센터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실무 경험도 있으니까 유리할 거라고 하시더라. 지훈이의 계획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태연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나도 놀라워.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응.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 6개월 후 지훈이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면접에서 내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교수님들이 정말 감동받으시더라. 꼭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지훈이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리고 누나, 오늘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된다고 연락 왔어. 정말? 응. 시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급여도 많이 올랐어. 이제 지훈이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거였어요. 1년 후 지훈이의 첫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미술 치료를 통한 성적 학대 생존자의 회복 과정,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였어요. 누나, 내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어. 정말 대단하다. 내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거야. 다른 치료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훈이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게 승화시킨 것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학회에서 발표도 하게 됐어. 학회 발표? 응. 전국 미술치료학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는 거야. 지훈이가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 날 저와 태연이도 함께 갔습니다. 지훈이가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7세부터 13세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았고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지지, 그리고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발표 후 많은 치료사들이 지훈이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형부님도 고마워요. 누나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맞아.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림이 있었어요. 제목이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 미숙님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아래서 저와 지훈이, 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훈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지훈이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누나, 나 연애하고 있어. 정말? 응. 상담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야. 미술치료사 선생님인데. 어떤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과거도 다 알고 있고 이해해줘.
지훈이가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기뻤어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자고 할게. 이제 지훈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회복한 거였어요. 몇 주 후 지훈이의 여자친구 박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나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지훈이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그림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 씨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나도 보기 좋아. 수연이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해줘. 당연하지. 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누나가 주례를 서줄 수 있어? 물론이지. 지훈이가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던 지훈이가 이제는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훈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술을 끊은 지 2년이 넘었고 미술 치료학 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현재는 상담센터에서 정규 미술 치료사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체중도 30kg 정도 빠져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고 얼굴 붓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절망적이고 피해의식에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희망에 찬 맑은 눈빛입니다.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순하고 웃음 많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절망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훈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전에는 상담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술치료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저녁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누나, 요즘 정말 바빠. 하지만 너무 충실해. 지훈이가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끼니까.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담당하는 내담자들의 회복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고 합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 더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저도 선생님처럼 나아질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지훈이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훈이의 치료 사례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부산에서 강연해달라고 연락 왔어. 부산까지? 응. 부산 지역 상담사들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 지훈이는 이제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훈이가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상처에서 피어난 희망한 생존자의 치유 이야기였어요. 누나, 내 책이 나왔어. 책을 받아보니 표지에 지훈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헌사를 봐.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누나 서지영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 서미숙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 글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서점에서도 잘 팔렸고 온라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저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이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됐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훈이는 이제 매달 자신의 그림을 SNS에 올립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해요. 지훈 작가님 덕분에 치료받을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희망을 갖게 됐어요. 작가님처럼 저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 딸이 비슷한 상황인데 이 그림을 보여주니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지훈이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훈이와 수연 씨의 관계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누나, 수연이랑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 정말? 응. 프로포즈 했는데 좋다고 하더라. 축하해. 지훈이가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거였어요. 결혼식 때 누나가 주례를 서줄 수 있어? 물론이지. 영광이야. 몇 달 후 지훈이와 수연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지훈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례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낸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연 씨는 그런 지훈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천사 같은 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지훈이는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누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보기 좋다. 수연이가 내 과거를 다 알고도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정말 감사해. 지훈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최근에는 지훈이가 박사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누나, 박사과정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논문 주제는 미술 치료를 통한 트라우마 통합 과정이야. 내 경험을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지훈이는 이제 연구자로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훈이가 상담센터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누나, 승진했어. 정말 대단하다. 이제 후배 치료사들도 교육하게 됐어. 정말 책임감이 느껴져. 지훈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훈이를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됩니다. 지훈이가 저를 피한 이유도, 술에 빠진 이유도, 변명하지 않은 이유도 모든 게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어요. 더러운 인간이라고 자신을 낮춘 것도, 저와 거리를 둔 것도 모두 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만 보고 지훈이를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아픔과 절망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저를 용서해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태연이도 이제는 지훈이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줍니다. 가끔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형부, 누나 잘 부탁드려요.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나도 지훈이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지훈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이좋은 남매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물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때로는 진실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진실이 너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문제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강연과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가 국회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최근에는 지훈이와 수연 씨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나 수연이랑 아이 가지려고 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걱정됐어. 내가 겪은 일 때문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상담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오히려 내 경험이 아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지훈이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훈이의 그림 중에 최근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미래에게입니다. 그림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길이 그려져 있고 그 길을 따라 한 가족이 걸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막지 않아. 지훈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짜 이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분명 가능합니다. 지훈이와 저가 그 증거예요. 20년 넘게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지훈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해.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시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